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KBS 콩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고요.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의견 보시면서 직접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방산월님, 아카세이즈님, 메이플님, 네, 지리산 불곰님, 류지훈님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들어오시면 제가 이분들 다 어디 가셨나 걱정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는 뉴스픽은 유튜브로 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바로 올라가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네이버 다음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편한 대로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골라서 이제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지난주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던데. 잠깐 선수 구워주기 해주셔가지고 금요일 저녁만 잠깐 네. 나갔다 옵니다. 네, 뉴스픽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가족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들으시기 시작하셨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 모니터가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습니다. 네. 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좀 들어가 보고 오늘도 저희도 날카로운 비평으로 좀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지금 앞 시간에 이제 경제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루기는 했지만 저희도 이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 16 부동산 대책이 지금 발표된 지가 한 달을 막 넘겼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또 갭 투자자들은 뭐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요 내용들 오늘부터 또 실행되는 것들 좀 점검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화법을 굉장히 그래도 뭐 부드러운 편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말할 때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썼었고 네. 또 지난해에 어떤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발언이라든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른바 뭐 116, 12, 16 부동산 네. 대책이 발표됐고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쉽게 말하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이제 고가 주택의 기준을 보통 시가 9억 원으로 요즘 잡고 있습니다. 가진 네. 경우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뭐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가지 가지게 되면 전세 대출금이 이제 회수되는 거죠. 회수. 예. 그런데 이 회수금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 시중 은행들이 3개월마다 보유주택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에 걸렸을 경우에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거나 예. 대출금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의 대출금을 제때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 극단적인 아니면 사례인 뭐 경우. 차압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또 시간도 짧습니다. 2주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권의 아.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알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뭐 대출 카드 등에도 문제가 그러네요. 생길 수가 있고요. 3개월이 지나도 대출금을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갭 투자 말 그대로 전세와 어떤 뭐 매매 가격대의 차이가 적을 때 소위 뭐 전세 끼고 근데 본인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고 그렇죠. 돈 조금 보태서 집 샀다가 사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고 이런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 갭 투자를 정부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이번 대책이 워낙 이제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가 되는 데다가 뭐 추가 대책 가능성도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어서 과연 또 어떤 대책이 더 나올 것이냐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반대쪽에서는 애꿎은 9억 이하 가격이 더 올라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아까 전혜연 평론가 얘기했듯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실 네.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이 몇 억씩 몇십억씩 올라간다는 게 서민층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부동산에 개입을 해서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겨본 적이 있던가? 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9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또 강해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튀느냐. 풍선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9억 이하의 집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서민층 9억 이하의 집을 구하고 싶은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요. 예. 전세금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세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월세를 조금 이렇게 반월세라고 그러죠. 반전세, 반월세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추가로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의 부담이 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테면은 세입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 왜 지금 소득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정산 때 네. 그거를 더 많은 퍼센티지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촘촘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눈치를 준다 그러면은 네. 또 시장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긴다 그러면 처음에 왕창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정부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정부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뭐냐면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도 큰 원인을 제공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일어나는 정책이 많다 보면은 2년 뒤, 3년 뒤를 당장 예측할 수 없는 국민들은 많은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일부분은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지점은 뭐냐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큰 전제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이기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거친 표현입니다. 미친 집값이다. 네, 이렇게 이런 표현들 거. 하시죠. 그리고 이 의식주 중에서 의식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집인데 갑자기 전셋집을 옮겨야 된다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셋값이 1년 안에 2천만 원 올라서 학군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의식주 그래서 중에서는 주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드네요. 그렇죠. 진짜.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 공급률이 너무 떨어져서 집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의 개입은 사실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도 정말 온갖 방법을 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적절한 대책이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유보적으로 약간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거래 질서 확립, 전세제도, 공급 대책까지 모든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대책까지 좀 종합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어떤 유동자금의 투자에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인상에 많이 그렇죠. 끼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리가 결정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금리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 네. 이 얘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소위 지도층이 다 강남에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또 팔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정말 믿어도 되는가. 지금 청와대에서 물론 출마하거나 하려면은 집을 팔아야 된다는 각서를 쓰게 하겠다 하는데 네.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신뢰라든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어떤 지도층의 실선수범부터 나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총선 예비 후보자들까지 앞으로 이런 게 적용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강남 집 보유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네, 보유 퍼센테이지. 그렇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 중에 문제는 강남이다. 뭐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강남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유튜브도 생기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라는 거, 그러나 교육을 또 생각하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 그렇죠. 심리가 있는데 예. 일단은 이런 것이 먹히려면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든지 뭔가 좀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행동이 뭔가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좀 중요한 문제예요. 정부가 고용부진에 지금 시달리는 처음에 청년층을 저희가 타겟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가 최근에 이제 40대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해법은 투트랙으로 가겠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과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드라마 혹시 옛날에 다모의 유명한 그 대사 기억나시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 정부가 이거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네. 용어가 아프다인데요. 아프다. 어디에 대해서 얘기했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작년에 고용률이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리 잘했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수치를 많이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최대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40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안에서 보면은 사실 허리죠, 허리. 중요한. 허리입니다. 예, 예. 보통 우리나라가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남녀도 물론 다 가장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통 40대가 아이도 부양해야 되고요. 한창 돈 들어갈 때예요. 10대가 말. 고령화에 접어든 부모님도 보통 부양을 하는 세대이고요. 예. 본인도 이제 조금씩 병원도 다니고 맞아요. 집 마련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심리적인 부분까지 작용하는 층인데 네. 이 40대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업자한테는 일자리를 좀 찾아줘야 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어떤 거냐면 예,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할 능력이 되는데 그냥 쉬는 사람들. 그냥 쉬는 거지. 그렇죠. 그냥 쉬는 쉰다. 거죠. 예, 뭐 질병이 고용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나가겠다는 의지가. 그렇죠. 네. 구직 활동을 뭐 하지 않는다던가 전혀 뭐 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뭐냐면 잘못하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뭐 정밀하게 대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신층 조사, 그러니까 신층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병행하고 또 뭐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40대의 어려움이 뭐냐,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지난해에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켰어요. 작년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산업상의 어떤 변화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이 나오고는 있는데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원인을 잘 분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과 그러면 어떤 대책이 돼야 될지 두 분이 좀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 아까 아프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전조 증상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일자리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 수가 어디서 좋아지고 있느냐. 네. 초단기 일자리 수 60대 이상 이런 수가 30만 이상 많아지고 있는 이 사이에 40대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취업자 수가 작년에 16만 2천 명이 감소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거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이 40대가 붕괴한다는 거는 이 가계가 붕괴한다는 거고 경제가 붕괴한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40대가 그러면은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하고 그렇다고 뭐 도소매업이나 건설업은 좋나요? 경기가 나쁩니다 지금. 그리고 저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뭐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자영업자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있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들이 유연하게 돌아가게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한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정규직 위주로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나 뭐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고용 형태가 좀 유연하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연하게 노동시장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40대가 한번 밖으로 나오면은 어떤 다시 또 조직으로 들어가기가. 다시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만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장년 일자리에도 정부가 많은 관심을 처음부터 기울였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민간과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된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네. 고용의 유연성을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통계청 분석에 네. 보면 40대 취업자 감소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제조업. 뭐죠? 그러면 제조업이면?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물건을 만들어 예를 들면 뭐 조선업 이런 데가 대규모로 되고 있는 거이고 뭐 자동차 산업 이런 데 대표적인 제조업이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건설업 도소매업에서도 감소폭이 네.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산업 경제적인 변화 또 인구의 어떤 층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을 정리해고 권고사직, 뭐 휴업이나 폐업,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입장은 40대 고용 대책에서 창업이나 직업 훈련이 아닌 고용 안정 대책이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용 안정 대책. 네. 한국노총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예.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을 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이 자영업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죠. 자영업 예.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이 과연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 예. 지금 굉장히 소위 핫한 지역에 가보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40대 가장이 만약에 자영업에 뛰어들면 온 가족이 뛰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에 무리하게 가져온다거나 그렇죠. 부인도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한다거나 일가 친척 돈까지 끌어쓴다거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안 됐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위험을 봤을 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참 어렵네요. 그 정부에서 지금 40대 일자리 예. 태스크포스 지금 열었잖아요. 가동을 했는데 이 태스크포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적자가 1조 4,901억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돈을 끌어올 수도 힘든 것이고 아까 전평론가가 말한 한국노총이 말한 어떤 직업의 고용 안정성, 안정. 고용 안정성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그건 또 것이고 폐쇄적이 되는 거죠. 네, 한국노총도 지금 정부에다가 돌직구 날린 게 뭐냐면 정부가 그동안 취업자 증가했다고 계속 얘기한 거는 착시 효과다. 이건 60대와 50대에 극한된 것이고 뭐 공공근로 7호 사업 이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40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앞서 첫 번째 뉴스로 말씀드린 부동산, 그다음에 지금 고용 문제, 이건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얘기하고 이 있으니까.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네. 저희도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춘영님께서는 저희가 대책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렇게 맨날 대책만 세우고 있냐고 실천을 하라고 지금 한마디 또 해주시네요. 예, 이런 표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L2020님께서는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렇게 통계와 자료 팩트를 이렇게 잘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윤실의 뉴스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미무스와님,
위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의견을 마이콜님까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귀국을 했고, 예, 귀국 그 기자회견이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 공항에서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귀국 직후 내놓은 메시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정치에 어떤 또 영향을 줄지 지금 검색어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실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 관련된 검색어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한번 저희도 정리해 보죠. 뭐 이제 일요일에 귀환한 안철수 전 네. 대표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실용적인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예. 이분은 뭐 정당은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 바른미래당을 와서 좀 재편하거나 당명을 뭐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네.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주로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독주 체제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지 모르지만 7년 전 나를 불러준 국민의 바람을 깊이 담고 소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총선 출마하겠냐 그랬더니 출마하지 않는다. 예. 많은 사람들을 진입하게 하는 게 목표다. 당연한 것이 본인의 목표는 대선에 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지금 행보를 지켜보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이 안 의원의 뭐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평가, 의견 이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뭐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고 새로운 현상을 통해서 기성 정치에 충격을 주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언급했는데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던졌던 화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그것을 과연 잘 실현하고 있는 건 조금 냉정하게 보고요. 쓴소리를 좀 하자면 어제 말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실용적 중도 정치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게 이게 좋은 말을 그냥 차용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솔직히 저의 쓴소리입니다. 네. 이 중도 실용주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말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였고요. 그리고 중도 실용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국면 전환할 때 내세웠던 핵심적인 어떤 국정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도 실용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보수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오겠다. 기존의 노선에 뭐 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맹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또 뭐 보수 정당과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확실하게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안철수 전 의원이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아마 의원이 거의 없고 신행 정당으로 대선까지 간 그 성공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마크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제 모이면서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준 거거든요. 안철수 현상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젊은 층이 너무나 열광했었고 그렇죠. 제가 취재 현장 가서 너무 깜짝 놀고 정말 기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치권이 아닌 비정치권에 있던 젊은이들이 너무 현장에 많이 오는 거예요. 안철수 당시에 그 신예가 나타났는데도 저도 와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젊은 층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을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도 가만 보면 기존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간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또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내세우는 정책을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큰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체성이라는 거는 계속 형성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을 현재 상태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크롱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마크롱이 되고 싶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금 대한신당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는 금이 환영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다.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간의 8년간의 정치 생활 중에 이런 얘기했는데 뼈 있는 말이라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 정말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한다면은 본인이 마크롱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마크롱을 만들어내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한국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저는 뭐 총선 출마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뭐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더 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뭐 반사이익 보는 야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생 정당이나 신생 세력에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반사이익 이상을 갈 것인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반사이익 이과는 다른 것, 네.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지. 그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그 야당들이 좀 많이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와가지고 처음 간 게 5.18 광주 네. 교육을 참배, 광주행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국민의당이 사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렇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살리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굉장히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과 함께 뉴스픽 들어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